어느 늙은 트레이더의 이야기 세 번째. 부재. 매매는 단순할수록 좋다. 시장이 폭등하는 이유. 2020년 12월 2일. 안녕하세요. 델타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LG화학 등 시총 상위 1, 2, 3, 4 등이 미친듯이 달리면서 장 시작 후 30분 동안 아주 난리부르스가 났죠. 이런 날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 중 가장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은 아무래도 외국인과 연기금이겠죠. 시장에 대한 파급력이 큰 주체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연기금은 시장이 하락할 때 오전에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오후에 집중적으로 지수 방어를 위해 투입이 될 때 그때 시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막 그렇게 지수가 막 하락을 했다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그 연기금이 매수 강도를 조금만 높이면 장중에 풋옵션이 2배, 3배 났던 것들이 완전 박살이 나서 마이너스가 날 정도입니다. 진짜 하락장이라면 그렇게 박살난 풋옵션을 감사합니다 하고 막판에 다시 줍줍하면 다음날 갭다운이 나와서 아주 훈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승장이죠. 상승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대형주 주문을 할 때 파생 상품을 적극 활용하고 또 주문 집행도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처리를 하죠. 그러다 보니 오늘과 같은 오전장에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이런 대형주 매수가 들어올 것이라는 신호가 선물 시가에 있었습니다. 전일 해외 시장에서 반도체 ETF SOX죠. 그 폭등하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폭등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세가 될 가능성은 있었지만 그거는 이 개별 종목단에서 일어난 것이고 전일 글로벌 증시는 딱히 강력한 리스크 온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선물이 갭상승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누가 선물을 이렇게 강하게 출발을 시켰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분명 누군가는 선물을 델타를 열어서, 그러니까 이른바 네이키드로 사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시초가에 사들어갔기 때문에 갭이 상승해서 출발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의구심은 이렇게 강하게 출발시키고 나면야 처음에야 롱이든 뭐 숏이든 일반 투기 거래자들이 참여하겠죠,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 뒤로 시장이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가질 거냐입니다. 장 초반 기록한 고점이든 저점이든 그걸 돌파하면서 대형주 현물도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오늘은 그 방향이 맞다 하고 따라 붙어야 됩니다. 뭐 자기 눈에는 비싸게 보일다 할지라도요. 특히 오늘은 이 두 가지 조건 모두 만족시켰죠. 그 이유 없는 우리 시장이 선물 시장 강세 출발, 그리고 장 초반 기록한 고점을 거의 한 10분 만에 돌파를 했죠. 네. 자, 그런데 또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외국인들은 시장에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주문을 낸다고 했었죠.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이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주문을 컴퓨터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서 주문을 처리하는 것인데요. 뭐 삼성증권이나 뭐 일부 증권사 HDS에서 이 분할 주문이라고 해서 이것도 그냥 그 초보적인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형태예요. 물론 기관들은 그보다 훨씬 더 정교한 알고리즘 트레이딩 로직을 갖고 그런 시스템으로 집행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주문이 나갑니다. 자, 어느 기관이 외국인이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총 2천억 원치 매수를 해야 됩니다. 2천억 원을 삼성전자 한호가에 싹 긁으면 당연히 뭐 사고가 나죠. 그러므로 유동성이 가장 높은 시장인 거기부터 접근을 합니다. 어디겠어요? 당연히 선물 시장이죠. 근데 선물은 코스피 200 선물이죠. 즉, 그 개별 두 가지 종목이 베타를 계산해서 주가지수 선물 시장에서 오늘 내가 예를 들면 뭐 2,000원 사겠다. 그러면 뭐 사실은 2,000개 사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물 시장이 2,000개 사면 또 왜곡이 나죠. 그래서 한 500개 정도를 산 겁니다. 500개 산 뭐 800개 정도 계약이죠. 500개에서 800개 정도 삽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일단 시장이
약간은 올라가서 움직여요. 예. 자, 어쨌든 그 베타를 계산해서 선물 시장에서 일부를 샀어요. 그러면 이유 없는 선물 시가 강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 종목에 매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거래량 가중평균 주문을 해요, 많이.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해당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해지 매매도 같이 나가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주식을 얼마 단위 사면 자동으로 그 해지를 할 수 있는 풋옵션을 더 사주고, 주식 사주고 풋옵션 사고, 주식 사고 풋옵션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포트폴리오는 합성 콜 매수 형태, 그런 포지션으로 바뀌게 되죠. 자, 어쨌든 모두 다 알고리즘을 통해서 주문이 나가는데, 그 알고리즘의 로직은 대부분 이래요. 오늘 발생한 거래량, 예를 들면 1분이 됐든 뭐 30초가 됐든 그 특정 거래량 중에 그 몇 퍼센트는 내 주문으로 처리를 하겠다. 즉, 뭐 1분에 한 뭐 50만 주 거래가 됐어요. 뭐 50만 주? 하여튼 10만 주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그 10만 주 거래 중에 내가 최소한 3만 주는 내가 매수한 거다. 이런 목표를 갖고 시장에서 주문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제가 잠깐 기침을 하느라 그 장 초반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참 다양하잖아요. 특히 그 매수하는 일중 거래자들 참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현물 호가를 보니까 뭐 삼성전자 매수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거래량 중에 매수 공급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현물 거래자들 뭐 단타를 한 사람들도 막 매수를 할 거고 막. 그래서 거래량이 막 터질 때 온갖 시장 참여자들이 그 매수를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 해당 종목에 매도를 공급하는 주체들이 확 줄어들게 되죠. 자, 그런데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해당 거래량 중 일정 퍼센트는 자기 거래로 채우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시장에서 점점 매수만 극단적으로 강해지게 되면 거래량 중에서 매수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고, 그럼 시장 거래가 호가가 점점 비게 되고, 그러면 속도가 더 붙어서 막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한 것을 청산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베이시스를 백오데이션으로 청산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현물 대형주 호가를 위쪽에다가 올려놓고 있잖아요. 매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당연히 베이시스가 현물이 초강세가 되고 선물은 상대적으로 약세가 돼서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나오죠. 선물을 저평가된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파는 그런 차익 거래가 나오는데, 차익 거래가 나온다는 얘기는 즉 현물에다가 매도 공급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 매매가요. 그래서 오늘 보면 비차익 매도가 나와요. 아니 참, 그 비차익은 매수가 들어왔는데 차익은 매도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차익 매도가 나올 때 그 뭐 삼성전자가 됐든 그런 매도 그 물량이 나오면 또 외국인들은 자기가 목표했던 그 거래량 중에 일정 부분을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정확히는 현선물 스위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포지션을 현물로 바꾸는 작업이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막 시장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식만 보고 있는 트레이드 입장에서 보면 주식이 막 올랐을 때 더 이상 안 올라간다 싶으면 차익 실현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이 백오데이션이 세지면서 프로그램 매도로 자기 종목에 이 매도 효과가, 차익 매도가 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매도가 나오네, 다 온 건가 싶어서 단타로 매수한 사람들이 조금씩 매도를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매도가 솔솔 증가하다 보면 시장이 템포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매도가 매도를 불러서 갑자기 와르르 하게 쏟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은 아침에만 거래할 게 아니었어요. 장 초반에는 거래량이 많이 터지니까 그때 물량을 못 잡으면 자기가 목표한 문제 주문을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빠르게 공격적으로 거래를 한 것이고, 그 뒤로도 계속 매수를 이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은 어느 시점 이후로는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바닥을 기게 되죠. 자, 그리고 현물 시장과 파생 시장을 둘 다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선물 시장에서는 베이시스를 백오데이션을 누르고 누가 계속 매도를 하는데, 현물 시장에서는 알고리즘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시장을 방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그 선물을 현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즉 누군가가 선물 시장에서 투기적으로 매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변동성이 계속 감소를 하고 시장은 오르게 되죠. 그리고 장후반으로 갈수록 일중 거래자들이 이익 실현성 매도를 외국인들이 계속 받아내면서 종가의 선물 매수는 또 다 청산하게 되고, 또 계좌에는 목표한 주식 매수한 것, 그리고 해지를 위한 풋옵션 매수가 남게 되겠죠. 자, 이게 외국인들 계좌의 일이고 오늘 시장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왜 부재를 이 트레이더의 늙은 트레이더 이야기라고 하면서 매매가 단순한 게 좋다라고 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서 제가 오래전 그 파생 전략 매매를 아주 세게 했었던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쓰던 단말기는 이 파워베이스 단말기라고 해서 그 당시만 해도 이 초보적인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한국에 막 도입됐을 때 그때였습니다. 문제는 이 트레이딩 소프트웨어가 워낙 무거우니까 오늘 같은 속도의 시장 흐름이 나오면 웬만한 컴퓨터로는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컴퓨터는 따로 썼어요. 그 제온 CPU라고 해서 이 서버에서 쓰는 CPU를 장착한 컴퓨터로 컴퓨터만 거의 1000만 원 넘게 썼으니까요. 자, 그런데 컴퓨터가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랜카드를 바꿉니다. 랜카드를 바꿨는데도 답이 안 나와서 건물에 그 스위치허브에 있어요. 그 스위치허브를 바꿨어요. 그런데 그거를 바꿔도 한계가 있어서 결국에는 단독 라인을 깔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프랍 트레이딩, 한국에서 프랍 트레이딩 한 사람들이 지금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 한국 거래소에 별관이 있어요. 그 거래소는 좀 낮게 생겼잖아요. 한 4층짜리인가 5층짜리 건물인데 거래소 별관은 거의 한 20몇 층인가 그럴 거예요. 그 거래소 별관으로 그렇게 다들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면 이 거래소 별관은 거기에 전산 시스템은 그 랜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래소와 백본이 랜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이 메트로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그 길게 돌아가는 스위치가 아니라 직접 바닥에서 연결되는 스위치예요. 그러니까 통신의 선이 거래소랑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들 거길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문을 가장 빠르게 집행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저에게 이제 IT 서비스를 해주던 분들은 이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제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어쨌든 오늘 같은 시장 흐름이 나오면 제 포지션은 옵션 그릭이 와장창 망가집니다. 보통 델타가 가장 많이 망가지죠. 델타 헤지는 선물로도 할 수 있고 옵션을 사서 할 수도 있고 옵션을 팔아서 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이 공부만 하는 애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야, 옵션 그릭을 봐서 거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체 그릭을 봐서 거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저는 참 아카데믹한 소리 한다고 그러죠. 실제로 트레이딩 데스크에 앉으면요, 이 망할 놈이 옵션 그릭 테이블 갱신이 너무 느려요. 당연하죠. 옵션 행사가가 몇 개예요. 근데 그거에 다 그 그릭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호가 들어오는 것들도 밀려갖고 제대로 표시를 못하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옵션 그릭을 실시간으로 해갖고 계산을 해서 그 디스플레이를 해주니까 안 돼요, 그거. 근데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이럴 때 막 육두문자 내뱉으면서 막 컴퓨터가 느리고 뭐 인터넷이 느리고 화를 내고 막 키보드 집어 던지고 마우스 막 던지고, 응? 뭐 모니터 깨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도 시니어들은 냉정하게 막 따라갑니다. 그런데 신참들은 그냥 그 프로즌 디어라고 그러죠. 그 사슴이 고속도로에서 빛 발견하면 꼼짝 못하고 이게 꼼짝만 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고 얻어맞아 버립니다. 아니면 거꾸로 방향성 베팅하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경험이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을 사버립니다. 그냥 그것도 막 델타를 막 오픈해서 사버립니다. 옛날에 거래할 때는 옵션 한 번 거래할 때 4,999계약까지 밖에 주문이 안 들어가거든요. 물론 그렇게 사진 않고요. 근데 진짜 한 2,000개씩 살 때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 델타를 오픈해서 막 사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선물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보통 전체 포지션이 쇼감마이기 때문에 지수가 처음에 30분 저렇게 오르면 어떤 수단으로도 이 델타가 감마를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장이라는 거는 유기적으로 숨을 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뭐 제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델타를 오픈해서 매수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또 다른 매수를 불러일으킵니다. 또 매수가 매수를 불러일으키고요. 그래서 감마가 점점 커지게 되죠. 또 현물도 호가가 저렇게 비어 있으니까 누군가가 저렇게 긁어대면 계속 막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감마가 점점 커지게 되고 콜옵션을 사지 않고 선물을 사거나 이 풋옵션을 매도해서 델타를 따라가다는 더 이상 어느 순간 이 풋옵션이 죽지를 않아 버려요. 그러면 뭐 소위 이제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예. 제가 옛날에 트레이딩 할 때 아이고, 이 목이 아직 안 나서 델타를 보통 한 뭐 300에서 500 정도까지도 가져갔어요. 허용 델타를. 근데 이게 얼마나 살벌한 델타인지는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리고 옵션 승수제 이전에 오래전 얘기니까. 아무튼 이런 그 포지션 들고 있다가 갑자기 뭐 아랫배가 아파갖고 뭐 화장실 가서 공장 차린다? 그러면 뭐 10분 사이에 델타가 1000도 넘어가요. 예. 당연히 델타가 거꾸로 간 거니까 계좌는 개 터진 거죠, 그냥. 그리고 뭐 모든 포지션을 그릭으로 관리를 하지 개별 종목 다 못 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미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날 또 왜 이렇게 속이 안 좋은지. 만성 위험. 아유. 아무튼 시장은 그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고 계좌를 보면서 빠르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릭 조정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보통은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뭐 시장이 또 아비규환이 되죠. 뭐 비록 제가 시장을 망가뜨릴지언정 그때 해지를 안 했다가 혹여 정말 시장이 망가지게 되면 제 계좌가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해지를 해야 됩니다. 또 하고요. 이런 생활 제가 몇 년 하다 보니까 아주 지긋지긋하더라고요. 이 매일 숫자와 씨름을 하는데 뭐 숫자들이 의미도 알아요. 또 시장의 흐름도 알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마켓 무빙 팔로잉입니다. 마켓 무브를 팔로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참 정말 회의가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포지션을 점점 그 단순하게 하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야, 전략 매매가 답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죠. 이건 사람이 할 영역이 아니고 자원을 아무리 투입한들 투자 대비 이익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해서 제가 전략 매매를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옛날 규모처럼 하던 전략 매매를 중단했던 것이지 전략 매매가 완전 무용론이라든지 뭐 아예 안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전략을 알고 있으면 적절한 시점에 아주 중요한 좋은 그런 거래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는 것이지 특히 메인으로 안 한다는 것이지 전략 매매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뭐 오늘 같은 시장에 어떤 사람은 나 위클리 콜옵션 사서 몇 배 이익 났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또는 뭐 옵션 사서 뭐 많이 이익 났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용히 미소만 짓습니다. 왜냐면 그래봤자 뭐 몇천 벌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장기 시계열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시장에서 퇴출이 됩니다. 이 위클리 옵션은 시장 참여자들이 부족해서 이 제법 슬리피지를 크게 주지 않으면 거래가 불가능해요. 근데 거기서 전략 매매를 한다? 아유. 그리고 투기 매매를 한다? 위클리 옵션에서 뭐 10억 갖고 거래 못 합니다. 예. 진짜예요. 시장이 받아주지는 못합니다. 예. 매매는 단순할수록 좋아요. 제 닉네임이 델타1이잖아요. 이 이유가 이 낮은 델타의 옵션. 그러니까 델타가 낮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이게 돈이 되겠어? 하는 그런 의심이 가득한 그러한 싸구려 옵션이라는 얘기죠. 그러한 옵션을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끝까지 홀딩해서 델타 1이 옵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분석이 맞았다 라고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옵션이 외가격에서 내가격으로 쫙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델타 1이 되겠죠. 그런 것을 상상하면서 지은 아이디예요. 자, 트레이딩의 아이디어는 그리고 근거는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매매 자체는 단순하게 하면 할수록 좋다. 이 얘기를 좀 자꾸 하고 싶습니다. 여기저기서 볼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려는 거 절대 아니고요. 오늘 같은 장에서 과연 델타를 제대로 추적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보다가 또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분들은 그만큼 생존력이 있으니까 남아있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참 그 정도 에너지를 투입했다면
다른 것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남깁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자신이 전략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 해지를 한다고 해서 옵션을 잔뜩 섞어서 뭐 도대체 이게 매매를 하다가 해지를 한 건지, 해지를 위해서 매매를 한 건지, 포지션이 도통 이해가 안 간다 이러고 또 뭘 거래해도 계속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중단하고 단순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느 늙은 트레이더가 멍멍 했습니다. 쉐린,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드려야지. 하하하. 사실 이거 델타원 채널이 100번째 영상입니다. 100번째 영상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좀 많이 떡상을 시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찍은 거래요. 하하, 이것이 어느새 내 속마음 알았구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